아우라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은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어떤 빛도 없는 깊은 심해와 같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로 모인 중역들은 값비싼 양복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을 걸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테이블 상석에 앉은 한 남자 그룹의 총수 강태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칠흑 같은 머리카락과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진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실내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한참 동안 이어진 정적을 깬 것은 서류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였다. 해왕성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박 이사.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듣는 이의 심장을 옥죄었다. 박 이사는 식은땀을 닦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초기 투자금 회수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분명 그룹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강태준의 손가락이 가볍게 테이블을 두드렸다. 똑똑똑. 불규칙한 소음이 박 이사의 말을 끊었다. 장기적인 관점이라 1년 넘게 수백억을 쏟아붓고도 아직 수익 모델조차 확립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우리는 보통 실패라고 부릅니다. 박 이사께서는 다른 단어를 선호하시는 모양이군요.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고 몇몇은 마른 침을 삼키기까지 했다. 그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고 그의 결정은 번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해왕성 프로젝트는 오늘부로 전면 중단합니다. 관련 인력은 재배치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즉시 처리하도록 하세요. 이해 있습니까? 강태준의 시선이 좌중을 천천히 훑었다. 아무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의 눈은 상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아우라그룹의 얼음 요새라는 별명은 결코 허명이 아니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고 모든 것은 오직 효율과 결과로만 평가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스튜디오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오래된 캔버스와 유화 물감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는 공간, 그 중심에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하얀 작업복 차림으로 수백 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은 그림 앞에 앉아 있었다. 가느다란 붓을 쥔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섬세하고 조심스러웠다. 마치 상처 입은 작은 새의 깃털을 매만지기라도 하는 듯 그녀는 색이 바래고 갈라진 부분에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강태준의 세계와 정반대였다. 속도보다는 인내를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다. 그림의 갈라진 틈, 하나하나에는 시간이 남긴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그녀는 그 이야기들을 귀 기울여 듣는 충실한 복원가였다. 한서연의 눈은 그림의 가장 미세한 균열까지도 놓치지 않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그녀의 집중력은 주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는 견고한 벽과 같았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듯 했다. 몇 시간 후 있을 약속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그것을 가문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만남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실상 거래이며 그녀 자신은 그 거래의 가장 중요한 담보물이라는 것을. 아우라그룹과의 합병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버님의 회사를 구하기 위한 정략 결혼.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자신의 현실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붓을 내려놓았다. 약속 장소는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양가 어른들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고 이제 방 안에는 오직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양측의 변호사들만이 남아있었다.
강태준은 회의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를 입고 등받이에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한서연에게 아주 잠깐 머물렀다가 이내 아무런 흥미도 없다는 듯 테이블 위에 서류로 향했다. 그의 눈에 비친 한서연은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이었다. 화려하지 않은 연한색의 원피스, 거의 하지 않은 듯한 화장. 소란스러운 재벌가의 파티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타입이었다. 하지만 그의 날카로운 관찰력은 그녀가 시종일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똑바로 앉아 있다는 것과 테이블 아래로 내려놓은 두 손을 단정하게 모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것은 불안함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잘 훈련된 침착함에 가까워 보였다. 강태준 측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밀며 입을 열었다. 이것이 강태준 회장님과 한서연 양의 혼인 계약서입니다. 모든 조항은 양가에 합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혼인 기간은 최소 2년. 기간 동안 대외적으로 완벽한 부부의 모습을 유지할 것. 서로의 사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계약 종료 시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관한 조항까지. 한서연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조용히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예견하고 준비해온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결혼이라는 단어가 가진 따뜻함이나 설렘 대신 차가운 활자로 인쇄된 의무와 책임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길이 한 조항에 잠시 머물렀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혼호의 관계를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위반한 측이 모든 책임을 진다. 당연하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인 문장이었다. 모든 설명이 끝나자 강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질문 있습니까, 한서연 씨? 그는 그녀를 씨라고 불렀다. 곧 그의 아내가 될 사람이었지만 호칭에서는 어떠한 친밀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것은 철저히 비즈니스적인 태도였다. 마치 새로운 인수합병 계약의 상대방에게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는 것과 같았다.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처음으로 강태준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은 깊고 어두웠으며 그 안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다가 나지막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림을 복원할 때처럼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자신의 이름이 적힌 곳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한서연. 세 글자가 마른 종이 위에 명확하게 새겨졌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강태준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는 보통 이런 상황의 여자들이 보일 법한 최소한의 망설임이나 감정적인 동요를 예상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자신과 같은 종류의 거래에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다시 쳐다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외모 속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곧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다. 이 결혼은 아우라 그룹의 경영권 안정을 위한 수많은 전략 중 하나일 뿐이었다. 강태준 역시 자신의 펜을 들어 서류에 서명했다. 그의 필체는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빠르고 날카로우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놓이자 종이 위에서나마 그들은 법적인 부부가 되었다. 변호사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정중하게 인사하며 방을 나갔다. 이제 삭막한 공간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그 어떤 야경으로도 채울 수 없을 만큼 멀어 보였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강태준이었다. 결혼식은 일주일 뒤에 열릴 겁니다. 필요한 준비는 제 비서실에서 모두 처리할 테니 한서연 씨는 몸만 오면 됩니다. 신혼집 주소와 보안 정보는 내일 중으로 전달될 겁니다. 그는 마치 업무 지시를 내리듯 용건을 말했다. 그의 말 속에는 신랑이 될 사람의 설렘이나 기대감은 전혀 없었다. 그는 재킷을 여미며 덧붙였다. 그리고 앞으로 대외적으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겁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살 행동은 피하도록 하죠. 그게 이 계약의 핵심이니까. 한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등, 모든 것을 손에 쥔 승리자의 모습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고독해 보였다. 그녀는 이 결혼이 자신에게는 희생이지만 어쩌면 저 남자에게도 또 다른 형태의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주 잠깐 했다. 하지만 그녀 역시 그 생각을 깊게 파고들지 않았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일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얼음의 계약이 요구하는 전부였다. 강태준이 아무런 인사도 없이 방을 나가자 한서연은 잠시 그 자리에 더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은 이미 오래전에 식어버렸다. 그녀는 창밖의 불빛들을 가만히 응시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거대한 도시. 그 안에서 그녀는 이제 아우라그룹 강태준의 아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야 했다. 그것은 영혼을 팔고 얻어낸 화려한 허상일까? 아니면 예상치 못한 운명의 시작일까? 그녀는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의 붓이 낡은 그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듯 이 차가운 계약 속에서도 자신만의 색을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할 뿐이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의 결혼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도 가장 적막한 공간에서 시작되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발 아래 융단처럼 펼쳐지는 최고층 펜트하우스. 내부는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단색의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 마치 거대한 갤러리나 모델하우스를 연상시켰다. 이곳은 강태준이라는 남자를 완벽하게 닮아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놓여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단출한 짐이 이 거대한 집에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실감했다. 그녀의 짐이라고는 몇 벌의 옷과 작업도구, 그리고 손때 묻은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집안을 안내하는 가사 관리인은 그녀를 사모님이라 부르며 동쪽 끝에 위치한 침실로 안내했다. 강태준의 침실은 서쪽 끝에 있었다. 두 사람의 공간 사이에는 광활하다고 느껴질 만큼 넓은 거실과 서재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거리가 아닌 그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 했다. 첫 며칠 동안 그들은 서로 마주치는 일조차 거의 없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잠에서 깨기 전인 이른 새벽에 집을 나섰고 그녀가 잠든 후인 깊은 밤에 돌아왔다. 그의 흔적은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빈 커피잔과 밤사이 서재에서 희미하게 새어나오던 불빛뿐이었다. 그는 마치 이 집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려는 듯 행동했다. 한서연은 이 거대한 집의 유령처럼 조용히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지냈다. 하지만 그녀는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곧 강태준을 위한 목도 함께 차렸다. 갓 구운 토스트와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따뜻한 수프. 그녀는 그가 먹든 먹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리고는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며 자신만의 작은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변화는 과감하지 않았고 지극히 섬세했다. 삭막한 거실의 유리 테이블 위에는 소박한 들꽃이 담긴 작은 화병이 놓였고 차가운 가죽 소파 한쪽에는
그녀가 직접 짠 부드러운 쿠션이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강태준의 절대 영역인 서재는 건드리지 않았지만 햇살이 드는 창가의 작은 안락 의자를 가져다 놓고 그곳에서 조용히 책을 읽었다. 그녀의 행동은 마치 메마른 땅에 아주 조금씩 물을 주는 것과 같았다. 강태준은 이러한 변화를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대한 통제력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이 미세한 변화들이 그의 완벽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것 같아 심기가 불편했다. 아침마다 식탁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도 시야에 들어오는 작은 꽃병도 모두 불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변화에 익숙해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새벽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커피향이 나쁘지 않았고 무채색의 공간에 놓인 작은 색깔이 낯설지만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한서연이라는 존재는 그에게 여전히 계약서상의 파트너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의 무의식은 그녀가 단순한 유령이나 장식품이 아님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리 없이 하지만 분명하게 이 차가운 공간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그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 거실로 나왔을 때 창가 의자에 담요가 덮인 채 잠들어 있는 그녀를 본 적이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아주 잠시 동안 자신의 심장이 미세하게 다른 박자로 뛰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무시했다. 그들의 관계에 첫 번째 균열을 가져온 사건은 결혼 후 2주가 지났을 무렵에 열린 한 자선 파티에서 일어났다. 아우라 그룹이 후원하는 행사였기에 강태준은 반드시 아내와 함께 참석해야 했다. 강태준의 비서가 보내온 드레스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디자인에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였다. 한서연은 긴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를 착용했다.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재벌가 여성들 사이에서 그녀는 오히려 그 단아함으로 인해 눈길을 끌었다. 파티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다. 얼음 요새 강태준이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아내를 데리고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한서연을 훑어보았다. 강태준은 익숙하게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한쪽 팔을 들어 그녀에게 허리를 감싸 안으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냈다. 한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의 몸에서 전해져 오는 단단함과 차가운 천이 드레스 너머로 느껴졌다. 그들은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다. 강태준은 때때로 그녀의 귓가에 무언가 속삭이는 신용을 했고 한서연은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다. 모든 것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의 연기였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란히 서 있는 동안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존재를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의식해야 했다. 강태준은 문득 자신의 허리에 놓인 그녀의 손이 가늘지만 단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유들유들한 목소리가 그들의 연극에 끼어들었다. 이야,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강태준 총수가 아닌가? 옆에 계신 분은 소문으로만 듣던 아름다운 재수 씨이신가 보군. 목소리의 주인은 최진혁이었다. 그는 경쟁사 TY그룹의 전무이자 오래전부터 강태준과 사사건건 부딪혀 온 인물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호탕한 웃음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교활한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강태준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더욱 차갑게 굳었다. 그는 최진혁을 경멸했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최전무, 오랜만이군. 짧고 건조한 인사가 오갔다. 최진혁의 시선은 곧장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소문보다 훨씬 미인이십니다. 이런 분께서 우리 강총수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셨다니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지셨군요. 혹시 무슨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십니까?
그의 말은 칭찬을 가장한 명백한 조롱이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이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최진혁은 한서연이 당황하거나 불쾌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와 마치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처럼 그녀의 팔에 가볍게 손을 대려고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나서기 전에 한서연이 먼저 부드럽지만 단호한 동작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길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최진혁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과찬이십니다, 최 전무님. 하지만 저는 특별한 능력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파티장의 소음 속에서도 분명하게 들렸다. 저는 그저 제 남편이 가진 차가움이 약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한 강인함의 다른 표현이라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요란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지켜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녀의 말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응수를 넘어 강태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담고 있었다. 최진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이 던진 미끼를 상대가 너무나 우아하게 걷어차 버렸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서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 인사를 끝으로 그녀는 자연스럽게 강태준의 팔을 잡고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극도로 서툰 사람이었지만 그의 내면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파문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당황하며 자신의 뒤로 숨거나 혹은 불쾌해한 표정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한서연은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혼자의 힘으로 그것도 가장 품위 있는 방식으로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평소와 같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의 결은 분명히 달랐다. 이전의 침묵이 무관심과 거리감이었다면 지금의 침묵은 무거운 생각과 미묘한 긴장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강태준은 운전하는 내내 한 번도 옆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조수석에 앉은 한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창밖에 불빛이 간간히 그녀의 옆모습을 비추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더 이상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해 채서 내렸을 때 강태준은 평소처럼 먼저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계약이나 업무 지시와 관련 없는 말을 건넸다. 아까 잘했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 안에는 아주 희미하게나마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한서연은 잠시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 아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순간 강태준은 얼음 같던 자신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자선 파티가 있던 날 밤의 짧은 대화 이후 강태준과 한서연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했다. 여전히 말수는 적었지만 이전처럼 서로를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하는 날 선무관심은 아니었다. 강태준은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식탁 위에 놓인 정갈한 아침 식사를 잠시 바라보는 습관이 생겼다. 실제로 음식을 먹는 날은 드물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조용한 성의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서연 역시 그의 늦은 귀가를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거실 테이블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놔두기 시작했다. 그것은 소리 없는 교감이었고 차가운 계약 관계 속에서 피어난 아주 작은 온기였다. 강태준은 스스로에게 이것이 계약상 파트너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그의 마음속 얼음벽에 가느다란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웠다.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어떤 사람과도 달랐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불평하지도 않았으며 그저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부드럽게 물들여가고 있었다. 평온한 듯 흘러가던 그들의 일상에 파문이 인 것은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다. 강태준은 막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홍보실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저희 아우라 건설 현장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즉시 서재로가 태블릿을 켰고 화면을 가득 채운 자극적인 제목들을 확인했다. 아우라그룹 친환경 정책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건설 현장 인근 하천에서 기준치 초과하는 중금속 검출. 익명의 내부 고발자, 아우라의 도덕성은 바닥.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놓았다. 실제로 건설 현장 초기 단계에서 있었던 경미한 행정착오를 침소봉대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과 익명의 인터뷰를 덧붙여 아우라 그룹을 부도덕한 기업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공격의 배후에 최진혁의 비열한 웃음이 어른거린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날 아우라 그룹은 하루 종일 폭풍에 휩싸였다.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강태준은 즉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빈틈없는 대응을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고 냉정했지만 그 누구도 그의 내면에 들끓고 있는 분노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정면으로 맞서는 싸움에는 익숙했지만 이처럼 진흙탕 속에서 벌어지는 비열한 여론전은 그의 신경을 몹시 거슬리게 했다. 회의는 끝없이 이어졌고 수십 개의 보고서가 그의 책상 위에 쌓였다. 홍보팀은 반박 보도 자료를 준비했고 법무팀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이미 퍼져나간 부정적인 여론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다. 강태준은 자신의 거대한 성체가 보이지 않는 적에 의해 조금씩 잠식당하는 듯한 불쾌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상황을 지휘하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는 뜻밖의 광경을 마주했다. 늦은 시간이었기에 당연히 자신의 방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한서연이 넓은 거실에 유리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것이다. 평소라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야 할 테이블 위에는 수십 장의 기사 출력물과 태블릿, 그리고 그녀가 직접 손으로 쓴 메모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사람처럼 깊이 집중한 모습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아내가 관여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것은 계약 조항에도 명시된 부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에서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어설픈 동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매우 진지하고 분석적인 태도였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챈 한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초점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늦었네요. 많이 힘들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무세운 짓이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게 날카로움이 묻어났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꼈다. 한서연은 그의 반응에 놀라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늘 온종일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점이 많아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볼 수 있도록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가리켰다. 이것 좀 보세요. 거의 모든 기사에서 사용된 내부 고발자의 증언인데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 구조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요. 마치 한 사람이 쓴 대본을 여러 명이 나눠서 읽는 것처럼요. 그녀는 다른 메모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기사에 첨부된 사진들도요. 하천이 오염되었다며 보여주는 이 사진. 제가 원본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3년 전 다른 지역의 환경 뉴스에 사용되었던 사진이에요. 교묘하게 색감과 구도를 바꿔서 마치 이번에 찍은 것처럼 조작한 거죠. 그녀의 설명은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강태준은 무심코 그녀가 가리키는 자료들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유능한 홍보팀조차 아직 파악하지 못한 세부적인 부분들이었다. 한소연의 분석은 계속되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이 모든 루머가 처음 시작된 소규모 온라인 커뮤니티들이에요. 제가 추적해보니 대부분 한두 달 사이에 급조된 유령 사이트들이었어요. 마치 이번 공격을 위해 미리 준비된 것처럼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조용히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마치 자신의 분석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는 학생처럼. 그녀는 자신이 그의 일에 참견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억울하게 공격당하는 그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강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미술품이나 복원하는 조용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아내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의 팀이 사건의 내용에만 매몰되어 허둥대는 동안 그녀는 한 걸음 떨어져서 공격의 구조와 방식 자체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것은 예술품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시대적 배경과 작가의 습관 재료의 특성까지 분석하는 그녀의 직업적 특성이 발휘된 결과였다. 그는 천천히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 그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세계로 들어오겠다는 무언의 표시였다.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시오. 강태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더 이상 날카롭지는 않았다. 오히려 지적인 호기심과 진지함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한서연은 그가 자신의 말을 경청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차분하게 자신이 밤새 정리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이어졌다. 한서연이 공격의 허점을 분석하면 강태준은 그것을 역이용할 기업 전략적 대응 방안을 즉시 구상해냈다.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과 그의 과감한 실행력이 만나 엄청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강태준과 한서연이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완벽한 파트너였다. 강태준은 대화가 깊어질수록 자신이 그녀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는 단지 조용한 사람이 아니라 깊은 내공을 가진 강한 사람이었다. 동쪽 창문으로 희미한 여명이 비쳐들 때쯤 그들은 마침내 완벽한 방역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그것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여론을 조작한 세력을 뿌리째 뽑아버릴 치밀한 계획이었다. 강태준은 피곤함도 잊은 채 맞은편의 아내를 바라보았다. 밤샘 작업으로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단지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고마움이 아니라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오늘 정말 대단했어. 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한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부부잖아요. 그 대답이 강태준의 심장에 뜨거운 낙인처럼 새겨졌다. 한서연이 제시한 날카로운 분석은 아우라 그룹의 대응 전략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강태준은 다음 날 이른 아침 비상대책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피곤에 지친 중역들 앞에서 그는 밤사이 완성된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확신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방어적인 해명에 급급하지 않았다.
대신 최진혁이 파놓은 함정을 역으로 이용해 그의 목줄을 조이는 치밀한 공격 계획을 제시했다. 그의 지시는 명료하고 신속했다. 홍보팀에게는 조작된 사진의 원본을 찾아내고 유령 커뮤니티의 실체를 폭로하는 심층 보도를 준비시켰다. 법무팀은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닌 증권시장 교란 및 부당 이득 취득 혐의로 최진혁과 그 배후 세력을 엮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각 부서에 정확한 역할을 부여하며 전세를 뒤집을 준비를 했다. 중격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빈틈없는 전략에 감탄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최진혁은 아우라 그룹이 곧 백기를 들고 자신에게 무릎 꿇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폭락하는 것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아우라 그룹은 반박 보도자료 하나 내놓지 않고 이상할 정도로 침묵을 지켰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길한 예감이 그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준이라는 남자는 결코 이렇게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 며칠간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의 방역이 시작되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아우라 그룹 사태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심층 기사를 쏟아냈다. 기사에는 최진혁 측이 유포한 사진이 명백한 합성이라는 증거와 함께 루머의 진원지였던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TY그룹과 연관된 유령 회사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상세하게 담겨 있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동정표를 얻으려던 최진혁은 오히려 비열한 여론 조작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하지만 강태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최진혁이 단순히 자신을 흠집내려는 것을 넘어 아우라 그룹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폭락시킨 후 적대적 M&A를 시도하려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나 그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했다. TY그룹의 규모만으로는 아우라 그룹을 위협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최진혁의 배후에 거대한 자금줄, 즉 보이지 않는 손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강태준은 비서실 직속의 최고 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비밀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다. 그는 팀에게 최진혁의 모든 금융거래와 주변 인물들을 샅샅이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수많은 데이터와 서류 더미 속에서 하나의 특이한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다. 거액의 돈이 몇몇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아르카디아 갤러리라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갤러리가 희귀 미술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거래액이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져 있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의 수법이었다. 강태준은 아르카디아 갤러리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한서연을 떠올렸다. 그 갤러리는 최진혁이 자주 드나들며 사격의 인사들과 어울리는 장소로 유명했다. 그는 망설였다. 다시 그녀를 자신의 위험한 싸움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미술계의 어두운 이면과 자금 세탁의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는 전문가는 흔치 않았다. 그날 밤 강태준은 서재에서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조용한 노크 소리와 함께 한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김이 오르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말없이 차를 그의 책상 위에 내려놓고 서류를 응시하는 그의 심각한 표정을 읽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음을 정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연약한 보호의 대상으로만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다. 그는 서류 뭉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당신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하오. 한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와 서류를 번갈아 보다가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그의 옆에 앉았다. 서재의 은은한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처음으로 가깝게 겹쳐졌다. 한서연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림을 복원할 때처럼 진지하고 예리하게 변했다. 서류에 나열된 수많은 미술품의 이름과 거래액을 보던 그녀의 미간이 점차 좁아졌다. 이상하네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여기 목록에 있는 그림들 중 몇몇은 진품이라면 절대 이 가격에 거래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 저녁 노을이라는 작품 작가가 거의 무명에 가까운데 거래액은 수십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반면에 이 작품은 17세기 거장의 초기작으로 추정되어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인데 고작 몇 억에 거래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녀의 손가락이 거래 내역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건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가치 없는 그림의 가격을 부풀려 비자금을 만들고 진짜 가치 있는 그림은 헐값에 넘겨 세금을 탈루하거나 뇌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아르카디아 갤러리는 겉으로는 합법적인 미술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돈세탁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최진혁은 이 갤러리를 통해 검은 돈을 깨끗한 투자금으로 둔갑시켜 아우라 그룹을 공격할 자금을 마련한 거고요. 강태준은 그녀의 설명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막연한 의심이 명확한 실체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최진혁이라는 인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아내가 가진 능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녀는 수많은 숫자와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거래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이 거래 내역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있어. 강태준이 물었다. 한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녀는 강태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아르카디아 갤러리에는 비밀 수장고가 있을 거예요.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그림들과 반대로 장부에는 없지만 실존하는 고가의 작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죠. 만약 그곳에 접근해서 실제 작품과 거래 장부를 대조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명백해질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대담했다. 그것은 적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강태준의 마음속에서 그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그녀를 믿고 함께 싸워야 한다는 이성이 격렬하게 충돌했다. 강태준의 서재에서 비밀스러운 작전 회의가 있었던 그날 이후 최진혁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렸다. 아우라 그룹을 향한 그의 야심찬 공격은 너무나도 쉽게 무력화되었고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아 티바와이 그룹의 이미지만 실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강태준이 이 정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역해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는 듯. 단 기분 나쁜 감각이 그의 목덜미를 서늘하게 했다. 최진혁은 강태준의 주변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강태준의 최근 행적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레이더에 한 인물이 포착되었다. 바로 강태준의 아내 한서연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집안 배경 좋은 조용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무시했지만 그녀가 국내 최고의 미술품 복원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최진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젠장 함정이었어. 최진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분노에 찬 고함을 내질렀다. 아르카디아 갤러리를 통한 자금 세탁.
그것은 그와 그의 배우 세력만이 아는 극비사항이었다. 그런데 강태준이 그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 옆에는 미술계의 어두운 관행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가 아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서연이라는 존재의 위험성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다. 위협을 감지한 뱀이 가장 먼저 독리를 드러내던 최진혁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강태준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 한서연을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고요한 세계를 산산조각 내버리면 강태준 역시 흔들릴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즉시 자신이 매수해둔 언론사와 부패한 공무원들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목표는 단 하나 한서연의 스튜디오, 시간의 결이었다. 공격은 예고 없이 그리고 무자비하게 시작되었다. 어느 날 아침 한서연이 자신의 스튜디오에 도착했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굳게 닫힌 문 위에 붙은 차가운 봉인 딱지와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이었다. 한서연 씨 스튜디오에서 인체에 유해한 미승인 화학약품을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주시죠. 복원 과정에서 원작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내부 고발이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수십 개의 마이크와 카메라가 하이에나처럼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한서연은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스튜디오는 그녀의 인생 그 자체였다. 그녀는 언제나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했고 복원 윤리를 목숨처럼 지켜왔다. 유해 약품이나 원작 훼손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그녀를 파렴치한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시청에서 나온 단속 반원들은 형식적인 조사를 하는 척하더니 스튜디오에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모든 장비와 작품들을 압류해갔다. 그녀의 세상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평생을 바쳐 쌓아온 명예와 신뢰가 단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다. 복원을 의뢰했던 고객들은 계약을 취소했고 업계 동료들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외면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성체 안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굳게 입술을 깨물고 이 모든 부당함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 최진혁의 비웃는 얼굴이 떠올랐다. 그 시각 강태준은 그룹 본사에서 긴급 임원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그때 그의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회장님, 사모님께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건넸고 강태준의 눈은 화면을 가득 채운 아내의 뉴스로 향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의 모습, 파렴치한 복원가 한서연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 그 모든 것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강태준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폭발했다. 그것은 사업상의 위기를 맞았을 때 느끼는 냉정한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격통과 함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듯한 뜨거운 경로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감정이라는 것을 불필요한 사치품으로 여기며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폭풍이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것을 건드렸는가? 그는 한서연이 단순한 계약상의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순간 온몸으로 깨달았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용암처럼 뜨거웠다. 그가 뿜어내는 살기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회의는 여기까지.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고는 그대로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서연의 스튜디오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얼음 요새가 자신의 유일한 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서연의 스튜디오 앞은 여전히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은 떠나지 않고 더 자극적인 그림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때 도로 저편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멈춰 섰다. 모두의 시선이 그채 쏠렸다. 뒷문이 열리고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강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클라이맥스처럼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그의 존재감은 주변의 공기를 압도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기자들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하고 똑바로 한서연에게 걸어갔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그녀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그의 행동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그 안에는 깊은 온기와 보호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한서연은 놀라움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지금껏 한 번도 본 적 없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보호하며 처음으로 기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시선이 좌중을 훑자 모두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천둥과도 같았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는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말했다. 내 아내에게 가해진 모든 거짓과 모욕에 대해 나는 내 모든 것을 걸고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의 선언에 기자들은 술렁였다. 이 일에 아우라 그룹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뜻입니까? 한 기자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강태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아니, 이건 그룹의 일이 아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의 등 뒤에 있는 한서연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이건 한서연의 남편인 나 강태준 개인의 전쟁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로맨틱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이 전쟁이 회사의 명예가 아닌 오직 한 여자를 위한 것임을 온 세상에 공표한 것이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던지지 못했고 카메라는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을 담을 뿐이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손을 잡은 그의 손의 온기를 느끼며 자신을 감싼 그의 재킷에서 그의 채취를 맡으며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장 안전한 항구에 도착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 등은 더 이상 고독한 지배자의 등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한 남자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은 끝이 났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전쟁의 서막과 함께 시작되고 있었다. 강태준의 충격적인 선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얼음 요새 아내를 위해 검을 뽑다. 세기의 로맨스인가, 거대한 전쟁의 서막인가. 사람들은 아우라 그룹의 차가운 지배자가 보여준 의외의 모습에 열광했다. 하지만 강태준에게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오직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포효였을 뿐이다. 그는 아수라장이 된 스튜디오 앞에서 한서연의 손을 잡고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뚫고 그녀를 차에 태웠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내내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을 함께 겪어낸 두 사람만이 공유할 수 있는 깊은 유대감으로 채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강태준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직접 구급 상자를 가져왔다. 기자들과의 실랑이 속에서
그녀의 팔에 생긴 작은 찰과상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서툴지만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처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여주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수십 명의 직원을 지휘하는 거대 그룹의 총수가 지금은 오직 그녀의 작은 상처에 애만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커다란 손이 자신의 팔에 닿을 때마다 알 수 없는 전류가 심장을 관통하는 듯했다. 고마워요.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내가 너무 늦었어. 당신이 혼자 그런 일을 겪게 만들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의 상처를 보았다. 그는 그녀의 팔에 난 상처를, 그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외로움과 분노를. 다음 날부터 강태준의 방역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섭도록 치밀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선언했던 대로 아우라 그룹의 공식적인 조직을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지난 수년간 자신의 손으로 직접 키워온 그림자 부대를 소집했다. 그룹 내에서도 그 존재를 아는 이가 거의 없는 오직 강태준 개인에게만 충성하는 비밀 태스크포스 팀이었다. 팀의 멤버는 단 3명, 화이트 해커 출신으로 디지털 세계의 모든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정보 분석 전문가, 월스트리트에서 잔뼈가 굵은 M&A 귀재이자 금융 범죄 추적의 대가, 그리고 강태준의 의중을 그림자처럼 읽고 수행하는 비서실장이었다. 그들은 강태준의 서재에 모였다. 평소에는 고요한 사색의 공간이었던 서재는 순식간에 모든 첨단 장비가 갖춰진 전쟁 지휘본부로 변모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강태준은 당연하다는 듯이 한서연을 앉혔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재벌가의 사모님이 이런 살벌한 자리에 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강태준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녀를 소개했다. 내 아내이자 이번 작전의 핵심 전략가인 한서연 씨다. 특히 아르카디아 갤러리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서연 씨를 통해 공유되고 분석될 것이다. 그녀의 판단은 곧 나의 판단이다. 그의 말에 팀원들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녀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처음에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곧 자신의 역할에 몰입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나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싸우는 동지이자 전사였다.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미술계에서 쌓아온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퇴한 국립박물관의 관장이자 자신의 스승이었던 노인에게 전화를 걸어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초창기 역사와 숨겨진 비화들을 알아냈다. 또한 과거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비윤리적인 운영 방식에 환멸을 느끼고 업계를 떠났던 동료 큐레이터와 비밀리에 접선했다. 그녀는 동료로부터 갤러리 내부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최진혁이 주최하는 비밀 경매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얻어냈다. 그녀가 수집한 아날로그적인 정보들은 강태준의 팀이 분석하는 차가운 디지털 데이터와 결합되면서 최진혁의 범죄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완벽한 지도가 되어갔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작전 회의 속에서 강태준과 한서연의 관계는 급속도로 깊어졌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일상적인 안부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날카로운 지성에 감탄하고 막다른 길에 부딪혔을 때는 서로에게서 새로운 영감을 얻었다. 늦은 밤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머리를 싸매는 강태준에게 그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전혀 다른 관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되었다. 어느 날 새벽 계속되는 분석 작업에 지친 한서연이 서류 더미 위에서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서재에 들어온 강태준은 그 모습을 발견하고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강인함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는 이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사랑스럽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노력은 마침내 결정적인 돌파구를 찾아냈다. 한서연의 정보원이었던 전직 큐레이터가 목숨을 건 제보를 해온 것이다. 최진혁이 바로 다음 주 금요일 밤 아르카디아 갤러리에서 VVIP들만을 초청해 불법적인 미술품 경매를 열 것이라는 정보였다. 그 경매는 단순한 탈세 목적이 아니라 해외로 빼돌릴 거액의 비자금을 마지막으로 세탁하고 그 자금으로 아우라 그룹에 대한 2차 공격을 감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창구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었다. 그 시간 안에 갤러리 내부에 잠입하여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최진혁과 그의 배후 세력을 현장에서 일망타진해야 했다. 서재의 거대한 화이트보드는 온갖 정보와 작전 계획으로 가득 채워졌다. 강태준과 한서연 그리고 그의 팀원들은 마지막 작전 계획을 검토하며 숨을 죽였다. 긴장감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지만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뜨거운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재에는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다. 강태준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는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두렵지 않소? 그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것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다. 한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그를 돌아보았다. 당신과 함께 있잖아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하나의 리듬처럼 겹쳐졌다. 그것은 전쟁터 한가운데서 피어난 그 어떤 말보다도 강렬한 사랑의 서약이었다. 비밀 경매가 열릴 금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닷새.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는 고요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그의 비밀 태스크포스 팀은 아르카디아 갤러리 잠입을 위한 최종 계획을 다듬고 있었다. 위조 신분증과 특수 장비,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탈출 경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이 작전의 중심에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다. 이제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불필요한 말이나 어색한 침묵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기시켰다. 돌파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최진혁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던 금융 전문가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의 복잡한 그물망 끝에서 수십 년간 동면 상태에 있던 유령 법인의 흔적을 발견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지만 최초 설립자 명단에 적힌 이름 하나가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강민석, 그는 바로 강태준의 아버지, 구 강 회장의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아우라 그룹의 전 부회장이었다. 그 이름은 강태준의 기억, 저편에 봉인되어 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였다. 강민석 부회장은 20여 년 전 강 회장이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어린 시절 강태준은 친삼촌처럼 따르던 그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맞물려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얼음 요새가 지어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부터였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아버지의 유품을 꺼내왔다. 먼지 쌓인 상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과 빛바랜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한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그가 지금 과거의 망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아버지의 흔적을 더듬어 나갔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은 지난 20년간 감춰져 있던 추악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강민석에 대한 깊은 신뢰와 함께 그가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고뇌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고가 나기 불과 며칠 전에 작성된 마지막 페이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는 강민석이 젊고 야심 넘치는 한 사업가와 결탁하여 회사의 기밀 기술을 빼돌리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막 알아차린 상태였다. 그리고 그 젊은 사업가의 이름은 바로 최진혁의 아버지였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최진혁의 아버지는 강민석을 앞세워 아우라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좀먹었고 그것이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강태준의 아버지를 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했던 것이다. 강민석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채 해외로 도피했고 최진혁의 아버지는 그 피 묻은 돈으로 TVI 그룹을 세워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해왔다. 최진혁이 아우라 그룹에 이토록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한 경쟁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원죄를 완전히 덮고 아버지들이 미처 다 빼앗지 못한 것을 마저 차지하려는 추악한 욕망의 대물림이었다. 강태준의 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와 목숨값을 받아내야 하는 처절한 복수극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슬픔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한서연은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떨리는 등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따뜻한 천이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천천히 녹여주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그녀의 품에 기대 한참을 울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고독한 지배자가 아니었다. 한편 최진형 역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강태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그의 불안감은 증폭되었다. 그는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서연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가 최근 과거 아르카디아 갤러리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다는 보고를 받자 그는 자신의 계획이 노출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의 이성적인 판단력은 마비되기 시작했고 점차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난폭해졌다. 그의 경고는 비열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작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날개가 부러진 채 죽어있는 까마귀 한 마리와 함께 붉은 잉크로 휘갈겨 쓴 쪽지가 들어있었다.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인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한서연은 창백하게 질렸지만 강태준의 눈은 오히려 얼음보다도 차갑게 빛났다.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선 그의 감정은 이제 순수한 살이에 가까운 냉기로 변해 있었다. 강태준은 즉시 펜트하우스의 보안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한서연의 곁에 그림자 경호원들을 배치했다. 그는 최진혁이 단순한 금융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 역시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인간이었다. 갤러리 잠입 작전은 이제 단순한 증거 확보 임무가 아니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 되어버렸다. 그날 밤 서재의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추가되었다. 강태준의 아버지와 최진혁의 아버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이 2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의 아들들에게 이어지고 있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팀에게 새로운 명령을 내렸다. 작전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모든 팀원에게 무장을 갖추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작전 브리핑이 끝나고 서재에 다시 두 사람만이 남았을 때 한서연은 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반드시 이겨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이길 거요. 그가 말했다. 이것은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니까. 그는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이제 그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남자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이유였다. 결전의 날인 금요일 밤 청담동에 위치한 아르카디아 갤러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우아한 전시회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듯했다. 최고급 샴페인을 든 상류층 인사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가면 뒤에서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악의 네트워크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진짜 파티는 갤러리 지하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진 공간에서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갤러리 입구로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섰다. 차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강태준이 내렸다. 그는 곧이어 반대편으로 돌아가 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그의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눈부신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평소의 단아한 모습과는 달리 누구라도 한 번쯤 뒤돌아볼 만큼 고혹적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변신해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 단 오만한 부부처럼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그들의 등장은 파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최진혁은 예기치 못한 그들의 모습에 순간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려야 할 강태준이 보란 듯이 아내와 함께 파티에 나타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런 강 총수 아니신가? 요즘 여러 가지로 심란할 텐데 파티에 올 정신은 있나 보군. 재수 씨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조롱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차갑게 웃으며 응수했다. 걱정해줘서 고맙군, 최전무. 하지만 쓰레기 청소는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아서 말이야. 잠시 머리도 식힐 겸 아내와 그림 구경을 하러 왔네. 그의 말에 최진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서연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거들었다. 최 전무님도 좋은 작품 많이 소장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오늘 밤 경매에도 아주 특별한 물건이 나온다던데 기대되네요. 그녀의 말에 최진혁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이 무언가 알고 있다는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두 사람이 최진혁의 감시를 끄는 동안 강태준의 그림자 부대는 각자의 위치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정보 분석 전문가는 갤러리 근처의 위장 차량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고, 보안 전문가는 미리 확보한 경로를 통해 환풍구를 타고 갤러리 지하의 중앙 통제실로 숨어들고 있었다. 그리고 갤러리 밖 수백 미터 거리에는 강태준의 신호만을 기다리는 특수검찰팀의 차량들이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잠시 후 VVIP들만이 갤러리 뒤편의 비밀 통로를 통해 지하 경매장으로 안내되기 시작했다. 강태준과 한서연도 그들의 뒤를 따랐다. 지하 공간은 지상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벨벳과 금으로 장식된 호화로운 공간에는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을 주무르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부패한 정치인, 비리기업 총수법을 사고파는 전관 변호사들까지. 그들은 서로의 추악한 비밀을 공유하는 공범자들처럼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다. 최진혁이 의기양양하게 경매 단상에 올랐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보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의 말과 함께 첫 번째 경매품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부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진 중세시대의 명화였다. 경매는 광적인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수백억의 검은 돈이 단지 숫자 노름처럼 오고 갔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말없이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이번 경매의 하이라이트이자 최진혁의 비자금 세탁의 핵심 통로인 가짜 그림 전형 노을이 등장했다. 최진혁은 이 그림에 얽힌 거짓 이야기를 유창하게 늘어놓으며 시작가를 외쳤다. 바로 그 순간 강태준은 자신의 넥타이핀을 가볍게 매만졌다. 신호였다. 갤러리 밖에 정보 분석가가 즉시 갤러리의 모든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기 시작했다. 중앙통제실에 잠입한 보안 전문가는 최진혁의 개인 금고와 비밀 수장고의 잠금 장치를 무력화시켰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찰나 갑자기 경매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경매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진혁은 당황하며 소리쳤다. 뭐야, 무슨 일이야. 바로 그때 경매장의 육중한 철문이 거친 소리를 내며 열리고 무장한 검찰 수사관들이 눈사태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움직이지 마 모두. 그 자리에 엎드려.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혼란 속에서 경매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켜졌다. 그리고 그 화면에는 아르카디아 갤러리의 비밀 장부와 최진혁의 모든 돈 세탁 내역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이어서 화면은 비밀 수장고 내부를 실시간으로 비췄다. 수장고 안에는 장부와 일치하지 않는 수많은 불법 미술품과 현금 다발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은 강태준의 팀이 현장에서 직접 전송하는 영상이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최진혁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강태준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최진혁, 그리고 여기 계신 공범자 여러분, 파티는 끝났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여러분이 예술의 이름으로 저지른 모든 추악한 범죄의 증거가 바로 저기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수사관들이 다가와 망연자실한 최진혁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강태준을 향해 악을 썼다. 강태준, 네가 감히 나를... 강태준은 그의 눈앞까지 다가가 오직 그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것은 20년 전 당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진 빚이다. 이제 그 빚을 당신이 대신 갚을 차례야. 그 말에 최진혁의 눈은 절망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범죄자들은 줄줄이 연행되어 나갔다. 갤러리 안은 아수라장이었지만 강태준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끝이 났다. 그는 혼란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서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와 수사관들 앞에서 부드럽게 그녀를 자신의 품에 안았다. 다 끝났어.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한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지독했던 전쟁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함께 맞이하고 있었다. 아르카디아 갤러리 급습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아르카디아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정재계를 망라한 거물급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이 연일 생중계되었고 그들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했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부패한 카르텔의 실체가 강태준이라는 한 남자의 손에 의해 낱낱이 해부되고 있었다.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있는 펜트하우스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고요한 섬이었다. 강태준과 한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아침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은 온통 그들의 이야기로 떠들썩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평화로운 침묵만이 흘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마침내 함께 빠져나온 동지애와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 그들을 단단하게 묶어주고 있었다.
한서연은 조용히 강태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고 그는 그런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다. 사건의 후폭풍은 거셌지만 강태준의 대처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최진혁과 그의 공범자들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십 년간 철옹성처럼 군림하던 TY그룹은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아우라그룹 역시 위기를 맞았다. 사건에 연루된 일부 이사들 때문에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고 그룹의 도덕성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뀌었다. 강태준은 즉시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회의장에 들어선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얼음 요새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이와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비리에 연루된 이사들을 단호하게 해임시키는 동시에 일방적인 질책 대신 아우라 그룹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가장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익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놀랄 만한 발언을 덧붙였다. 이번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제 아내 한서연 씨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녀의 통찰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겁니다. 보수적인 재계에서 오너가 자신의 아내를 공식 석상에서 이토록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그녀를 자신의 인생과 경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며칠 후 강태준은 그룹 회장이 아닌 구 강대현 회장의 아들로서 개인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20년 전 아버지가 당했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혔고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강민석 부회장 역시 최진혁 일가의 희생양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완벽하게 회복시켰고 기자회견 말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할 거대한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과거의 아픔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주춧돌로 승화시킨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강태준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180도 달라졌다. 냉혈한 기업 사냥꾼이라는 이미지는 사라지고 불의에 맞서 싸운 영웅이자 신뢰할 수 있는 리더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은 그의 아내 한서연과의 관계에 집중되었다. 과거에는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관계가 이제는 세기의 로맨스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그리고 카메라에 포착된 강태준의 모습은 사람들을 더욱 놀라게 했다. 공식 행사장에서 아내의 드레스 자락을 손수 정리해주는 모습, 갑자기 내리는 비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우산처럼 받쳐주는 모습,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아내를 향해 있는 그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까지. 그 모습 어디에서도 과거의 얼음 요새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이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무심코 한마디를 던졌다. 요즘 강태준 회장님은 완전 아내 바보가 다 되셨네요. 그 말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퍼져나갔고 아내 바보 혹은 처돌이 아내에게 미친 사람라는 별명은 강태준의 새로운 수식어가 되었다. 과거의 별명이 두려움과 경외의 상징이었다면 새로운 별명은 친근함과 부러움의 상징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세상의 변화와 함께 두 사람의 개인적인 삶에도 진정한 봄이 찾아왔다. 모든 누명을 벗은 한서연의 스튜디오는 이전보다 더 큰 명성을 얻으며 다시 문을 열었다. 재개장 파티가 열리던 날 강태준은 수많은 축하객들 틈에서 조용히 아내를 위해 음료를 나르고 손님들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세상과 분리시키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세계에 기꺼이 스며들었고 그녀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다. 강태준은 서랍 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혼인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두 사람을 처음 묶어주었던 얼음 같던 약속.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서류를 불길 속으로 던져 넣었다. 종이는 순식간에 타오르며 한 줌의 재로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의 앞에 열어 보였다.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계약이 아니오. 나의 진심이오. 그가 말했다. 한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녀의 손가락에 영원한 사랑의 증표를 끼워주었다.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따스한 햇살만이 가득했다. 아레우카디아 게이트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6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큰 홍역을 치렀지만 썩은 부위를 도려낸 사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중심에 있었던 강태준과 한서연의 삶에도 고요하고 따스한 일상이 찾아왔다. 그들의 시간은 더 이상 긴박한 작전이나 숨막히는 위기감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고 함께 미래를 그리는 잔잔한 행복으로 가득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우라 그룹의 총수인 강태준에게서 나타났다. 과거에 그는 일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살아가는 워커홀릭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오후 6시가 되면 칼같이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를 나섰다. 그의 이러한 변화에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제는 그의 얼굴에 서린 부드러운 미소를 보며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응원하게 되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퇴근 후 그가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그의 검은색 세단이 멈춰 선 곳은 화려한 저택이 아닌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한서연의 스튜디오, 시간의 결 앞이었다. 스튜디오는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미술품 복원 공간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 강태준은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아내를 방해하지 않고 창가에 놓인 자신만의 지정석 같은 낡은 안락의자에 조용히 몸을 묻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림의 새 생명을 불어넣는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섬세한 붓을 쥔 그녀의 손길 작품에 쏟아지는 진지한 눈빛, 그리고 일에 대한 깊은 애정까지. 과거의 그였다면 결코 이해하지 못했을 세계였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녀가 하는 일의 위대함을, 그리고 그런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를 마음 깊이 느끼고 있었다. 그녀를 보고 있는 이 시간이 그에게는 그 어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보다도 소중한 휴식이자 충전의 시간이었다. 한서연이 마지막 붓질을 마치고 기지개를 켜다가 의자에 앉아 잠든 그를 발견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그의 곁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잠든 그의 얼굴은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은 어린아이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녀는 가만히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었다. 한때 얼음 요새라 불렸던 이 남자가 이제는 오직 자신에게만 가장 따뜻한 안식처를 내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벅차게 했다. 언제부터 와 있었어요? 잠에서 깬 강태준이 나지막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잠기운이 섞여 있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이라도 앞둔 사람처럼 심각하게 잠들어 있을 때부터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그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계약은 이제 내 인생에 없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스튜디오를 나와해 질녘의 한강공원을 나란히 걸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노부부.
과거의 강태준이었다면 결코 시선을 두지 않았을 평범한 풍경들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삶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다. 요즘도 사람들이 당신을 아내 바보라고 불러요. 한서연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물었다. 강태준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다. 틀린 말은 아니니 어쩔 수 없지. 그의 퉁명스러운 대답에 그녀가 소리내어 웃었다. 나는 그 별명이 마음에 들어요. 얼음 요새보다 훨씬 더. 그녀의 말에 그 역시 입가의 미소를 감출 수 없었다. 그는 기꺼이 세상 모두가 아는 바보가 될 수 있었다.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들은 벤치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석양을 배경으로 장엄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때 그의 야망과 고독의 상징이었던 저 차가운 빌딩 숲이 이제는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갈 따뜻한 보금자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어깨에 기댄 아내의 정수리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서연 씨. 그가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응,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아마 여전히 저 빌딩 꼭대기에서 혼자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었겠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로.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당신이 내 세상의 색깔을 찾아주었어. 당신 덕분에 나는 비로소 살아 숨쉬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 고맙소 진심으로. 그의 고백에 한서연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드넓은 우주가 담겨 있었고 그 우주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만이 존재하고 있었다. 나도 고마워요, 태준 씨. 그녀 역시 그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나의 얼음 요새가 되어주어서,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그 성벽을 허물어 주어서.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겹쳐졌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인연. 하지만 그들은 수많은 시련과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며 계약서의 잉크로는 결코 쓸 수 없는 진정한 사랑의 역사를 써내려갔다. 한 남자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인 것은 거대한 분화 권력이 아니었다. 그것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며 그의 상처를 보듬어준 한 여자의 따뜻한 진심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오랜 시간 공들여 복원해낸 한 폭의 명화처럼 시련의 흔적마저도 아름다운 무늬로 승화시킨 완벽한 걸작이었다.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그 불빛들 아래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교향곡을 완성하고 있었다.